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그 가운데 2학기 과정을 미리 공부하고 있죠. 그동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이죠.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기란 무엇인지 공부해 왔죠. 전기란 무엇이며 또 자기란 무엇인지 그걸 공부해 왔는데요. 물리학 1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심화해서 전자기에 대해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정전기로 고생하는 친구들 없나요? 자기 몸이 건조하거나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정전기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정전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일어나죠. 정전기 하면은 스웨터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유리막대를 비비고 이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거나 종이 조각에 가져다 대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과학에서 정전기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면요,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전기의 정자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상태를 뜻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정전기다 라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전기,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보통 수천 볼트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전기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감전되지 않는 것은 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신 깜짝깜짝 놀라긴 할 겁니다.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스웨터나 플라스틱에 이제 유리막대를 비비거나 플라스틱 빗으로 이제 머리를 빗거나 하면은 생기는 전기가 이제 마찰 전기인데, 이 마찰 전기 역시 정전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정전기의 방지 키홀더를 사용하기도 하죠. 정전기를 일으킬 만한 이제 금속성 물체 따위에 이제 키홀더 끝을 이제 가져다 대면은 이제 전기가 키홀더를 통해서 손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키홀더 내부에는 필라멘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빛이 발생하죠. 정전기에 있던 전기 에너지가 키홀더에서 빛 에너지로 바뀌고 나머지 에너지가 손에 전달돼서 우리는 이 키홀더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전기를 일으킬 만한 물체에 이제 갖다 댔을 때 정전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약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은 정전기를 그래도 느끼긴 느끼더라고요. 아주 센 이제 정전기가 있을 때는요, 이거 돼도 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정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손쉬운 예로 뭐가 있냐면은 마찰 전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마찰 전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지르면 물체 사이에서 전기가 이동하면서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하죠.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양전하, 그리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1쪽 알칼리 금속과 2쪽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배웠죠.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를 내놓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 그 다음에 2족 원소는 전자 2개를 내놓고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된다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16족 원소는 전자 2개를 받아서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되고, 17족 할로겐 원소는 전자 1개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원리로 이제 어떤 물체가 전자를 잃게 되면은 양이온이 되는 대신에 양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으면 음전하를 띠면서 정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 민지가 플라스틱 빗으로 이제 머리를 빗고 있는데 계속 머리를 빗으로 빗다 보면은 어느새 머리 밑에 이제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가지고 기껏 머리를 빗었지만 머리가 헝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민지에게 장난치려고 빗에다가 풀을 묻혀 놓지도 않았는데, 이제 민지가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 밑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이유는 뭘까요? 마찰 전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찰 전기는 정전기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정전기 때문에 겨울철에 머리를 빗을
머리를 빗으면 머리가 이제 단정하게 빗어지지 않고 정전기로 이제 머리가 헝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마찰 전기에 의해서 머리카락과 머리빗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이제 전하를 띤 대전체가 되기 때문이죠. 머리빗과 머리카락이 이제 대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했는데 전하를 띄었으면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방금. 그럼 전하는 뭐냐면요, 전기적 성질을 띤 원인을,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 원인을 우리는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질적 성질이 바로 전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양이온, 음이온 얘기하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물질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 어떤 물질은 음전하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음전하를 띠고 양전하를 띄어서 전기적 성질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우리는 전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알갱이 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입자예요. 이걸 괜히 임금님을 호칭할 때 쓰는 전하라고 착각하시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아재 개그입니다. 아주 썰렁하죠. 전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지 옛날에 임금님을 호칭할 때 쓰는 전하가 아니죠. 근데 이제 전하라는 이 단위 호칭이 사극을 보면은 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주상전하 하지만 세자한테 얘기할 때는 세자전하라고 하지 않고 세자저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거 호칭 붙이는 것도 이제 등급이 있어 가지고 아주 높은 사람, 이제 황제가 되겠죠. 황제에 대해서는 황제폐하 이렇게 얘기하고, 임금한테는 주상전하 라면서 전하라는 말을 쓰고요. 그 밑에 있는 세자한테는 세자저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하 밑에는 뭐가 있냐? 하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안 쓰죠. 또 사극에서도 잘 안 쓰고, 어떨 때 쓰냐면은 고종임금 당시에 사극을 찍게 되면은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을 부를 때 하파라는 말을 써서 대원이 하파라고 얘기를 했죠. 하파 밑에는 뭐가 있냐면 각하라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말 요즘 잘 쓰지는 않는데, 그전에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높은 사람 부를 때 각하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또는 사령관 각하, 그 다음에 사단장 각하까지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황제폐하, 그 다음에 주상전하, 그리고 세자저하, 대원이 하파, 대통령 각하, 이렇게 호칭이 있는데, 물론 물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죠. 이러면 어떤 학생들은 얘기를 하죠. 선생님 진도 나가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이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쉽게 말해서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하에는 플러스인 양전하와 마이너스인 음전하가 있겠죠. 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전이 뭐냐?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요, 한 물체는 양전하를 띌 거고 다른 물체는 음전하를 띠는데, 이렇게 전하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대전된 물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건 대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전기력,
전기력을 거론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력이 뭐냐? 방금 전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면은 그 크기는 얼마가 될까? 이걸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물리시간이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이제 물리시간에는 그 힘의 크기가 얼마큼 될 것인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거 계산하는데, 전기력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쿨롱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쿨롱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전기력을 계산을 하는데 이 전기력의 성질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전기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기력이 커질 거고요. 이걸 정리해서 수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전기력 크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전기력의 특징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말로 표현한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 사이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말로 썼는데, 이걸 수식으로 쓰면은요, 전기력 F는 쿨롱 상수 K 곱하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 제곱분의 두 개의 전하의 크기 Q1 곱하기 Q2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 뭐냐?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는 게 되겠죠. 여기서 Q1, Q2는 두 개의 전하가 되겠고, R은 전하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K는 쿨롱 상수로 비례상수가 되겠죠. 공간이 Q1, Q2라는 어떤 공간에 Q1, Q2라는 전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전기력의 크기 하면서 두 전하 사이의 힘의 크기는 전하량 Q1, Q2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K는 쿨롱 상수라고 하는 비례 상수고요. 이 쿨롱 상수를 곱해서 쿨롱의 법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전기력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전기력은 힘이니까 당연히 이제 힘의 단위인 뉴턴을 가지고서 전기력의 단위를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전하의 단위는 이제 쿨롱이 되겠습니다. C라고 이렇게 표현 간단하게 쓰고 있죠. 쿨롱 상수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 되겠습니다.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전하에도 크기가 있는데 그 전하 한 개가 갖고 있는 그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고, 또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바로 이 값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전자 한 개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으니까 양성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역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될 겁니다.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을 것이고 양성자는 플러스라는 부호가 붙겠죠. 쿨롱의 법칙은 당연히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겠죠. 그러니까 쿨롱이란 이름을 붙였을 거고요. 프랑스의 물리학자였던 쿨롱은 정밀한 비틀림 저울을 발명했고요. 여기 비틀림 저울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쿨롱이 발명을 했고요. 이 저울을 가지고서 대전된 두 금속구 사이에 전기력을 측정을 했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측정한 값을 가지고서 쿨롱의 법칙을 발견을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원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있죠.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양전하인 양성자와 음전하인 전자 사이에는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즉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도 전기력이 작용할 거고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에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얘가 여러분 수준을 몰라보고서 너무 당연한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겠죠. 여러분들 수준을 내가 너무 낮춰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너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서 2017년 3월 달에 해양경찰청에서 19번 문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겠죠? 나 같은 돌대가리 아닌 이상은 다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만류인력은 여기 주어진 것처럼 만류인력 힘 F는 만류인력 상수 G 곱하기 R제곱분의 스몰 m 곱하기 라지 m으로 주어지죠. 여기서 스몰 m, 라지 m은 이제 물체의 질량인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스몰 m은 일반적인 물체의 질량, 그다음에 라지 m은 지구의 질량 이렇게 해서 중력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쿨롱의 법칙에서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하고 생김새가 만류인력의 공식과 좀 비슷하죠. 중력이든 전기력이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합니다.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전자기파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죠.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썼는데, 전자기파의 위력은 이제 쿨롱의 법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자기파 위험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전자기파의 위력이 이 쿨롱 법칙에 의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진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만류인력과 쿨롱 법칙에 나오는 전기력의 생김새가 비슷한데요. 아무리 생각 없고 머리 나쁜 내가 봐도 식이 비슷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두 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품고 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과 만류인력 법칙의 공식이 비슷한 데서 착안해서 두 공식 사이에는, 즉 전기력과 중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식을 하나로 합하려는 연구를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나도 그렇고 친구 여러분들도 만류인력 공식에 따른 공식 따로 또 쿨롱 법칙 공식 따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고 둘을 통합한 이제 공식을 배웠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여러분들 물리가 짜증나고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들고 짜증이 났을 겁니다. 두 개를 이제 통합했으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고 그 힘들은 네 가지 힘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동안 네 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개 중에 세 개를 거의 통합을 했습니다. 웬만큼 통합을 했는데 아직 통합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 중력이었어요. 중력과 전기력을 통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전기력은 전기력과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 힘과 통합이 돼서 세 가지 힘, 기본적인 네 가지 힘 가운데 세 가지 힘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중력과는 아직 통합을 못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제일 까다로운 중력과 전자기력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성과를 못 보고 이제 운명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천재라서 그랬을 겁니다. 이제 나 같은 둔재라면은 제일 만만한 것부터 했을 텐데,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천재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죠. 자, 예제 하나 간단한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화가 3개가 있어요. 이제 빨간색 전화, 파란색 전화 있는데요. 이렇게 전화량이 각각 왼쪽에 있는 것은 2쿨롱, 가운데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쿨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쿨롱인 전화 3개가 Q1, Q2, Q3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전화 Q2에서 2개의 전화 Q1, Q3까지의 거리는 각각 1m고요. 전화 Q2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 쿨롱 상수는 그냥 K로 하겠습니다. 전화 Q2에 작용하는 힘은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하고요. 전화 Q2, Q3에 작용하는 힘을 합친 합력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화 Q2에서 2개의 전화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 힘 F는 Q1, Q2에 작용하는 힘 F12와 Q2, Q3에 작용하는 힘 F32 사이 2개의 합력이 되겠죠. 여기서 F12는 전화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힘 F32는 전화 Q3와 전화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F12는 즉 전화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K 곱하기 1m의 제곱분의 2개의 전하량 2쿨롱 곱하기 1쿨롱이 되겠죠. 계산하면 2K 뉴턴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하 Q2와 전하 Q3 사이에 작용하는 힘 F3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거리는 1m니까 1m 제곱분에 2개 다 1쿨롱이죠. 그래서 1쿨롱 곱하기 1쿨롱 하면은 K 뉴턴이 되겠습니다. 힘 F는 F12 더하기 F32니까 마이너스 2K 뉴턴과 마이너스 1K 뉴턴을 더해서 마이너스 3K 뉴턴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좋겠지만 힘이 벡터죠. 크기와 방향을 같은 벡터예요. 크기만 가진 것은 스칼라고요. 근데 힘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먼저 전하 Q1과 Q2에서 Q1은 양전하, Q2는 음전하니까 둘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Q2는 음전하인데 Q3는 양전하예요. 그러면 Q2와 Q3 사이에서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가운데 음전하 Q2를 놓고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Q2를 기준으로 F12는 왼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요. F32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요, F12 플러스 F32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K가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뉴턴이 됩니다. 전하 Q2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K 뉴턴의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K 뉴턴의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간단하지만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 이 문제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방향 이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이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 어떻게 정하는지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는 친구들 없겠죠?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과학 시간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원자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뭐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앞 단원인 상대성 이론 공부할 때 배웠죠. 뭐 이건 앞에서 배운 거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됐는데,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한다라는 것을 또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양전하인 원자핵과 음전하인 전자 사이에는 쿨롱의 법칙에 의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역시 2017년 3월달 해양경찰청에서 문제로 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이제 원운동하고 있죠. 뭐 이거 역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는 것처럼 전자가 그렇게 시원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건 아니고요. 원자핵 주위를 이제 원운동하고서 이렇게 돌고 있기는 하는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 아주 일정한 궤도로 도는 건 아니고, 확률 형태로 이루어진 전자구름 속에서 또는 전자 껍질 속에서 이제 전자가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 껍질 안에서 전자가 돌고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확률로서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과 전자기장 첫 단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에서 물질과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고, 쿨롱의 법칙 F는 쿨롱상수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공식을 응용한 문제가 여러 나오니까 그 쿨롱의 법칙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